안녕하세요. 항공대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벌써 8주차가 되네요. 이번 주제는 부르주아 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것, 점점점이에요. 이 점점점을 보시면 뭐 제가 이제 뭐 저도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그때 책을 좀 읽을 때 이 점점점이 나와 있으면 그 이 말줄임표 안에 무엇이 있을까 막 생각해 보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점점점으로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자, 이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말이 있고요. 시민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시민혁명이란 말은 약간 좀 물을 탔다고 할까요? 진한 술에 물을 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민혁명보다는 부르주아 혁명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르주아 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주아 혁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영국 혁명,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영국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혁명의 배경은 이 젠트리의 성장, 시민계급의 성장, 청교도 세력의 성장, 이렇게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젠트리의 성장을 한번 볼까요? 16, 17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한 젠트리 계급은 농촌 사회의 치안과 행정을 책임지는 등 사회乡촌 사회의 지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 지도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민계급의 성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의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인, 제조업자, 법률가, 의사와 같은 시민계급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부르주아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상공업자들, 부유한 상공업자들 이렇게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전문가 집단까지 포함하면 법률가나 의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 계층들에서 나타나는 특히 의회 제도가 강했던 영국 그리고 프랑스 혁명기에 의회주의가 강화되면서 의원들의 직업군을 보면 법률가 집단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변호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영국 혁명의 배경으로는 청교도인 젠트리와 시민계급이 의회에 진출하여 다수를 차지하였다는 점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의회에 다수 진출했다는 점이 이 영국 혁명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교도와 젠트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교도를 한번 볼까요? 16, 17세기 잉글랜드에서 칼뱅주의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를 우리는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잉글랜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가톨릭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던 영국 국교회를 청결하게 순수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청교도라고 자처했던 것이죠. 이들은 칼뱅주의에 근거하여 가톨릭적인 제도와 의식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엄격한 도덕과 일요일의 신성한 엄수, 향락의 제한 등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청교도들은 이건 뭐 칼뱅파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 연구를 보니까 이 청교도들의 이 자녀를 낳는 숫자가 아주 한정적이에요. 뭐 그 당시에 둘 내지 셋 정도 낳는 자녀를 낳고요. 이 거기에 비해서 가톨릭 계통 국가들의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에는 한 다섯 여섯 뭐 많게는 일곱 여덟까지도 낳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교도들은 조금 나와서 잘 키워야지 된다는 주의가 강했죠. 뭐 이 외에도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뭐 그 정도에서 뭐 소개하는 청교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녀의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다음으로 젠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적인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젠트리 계급이라는 것 자체는 뭐 명확한 표현은 아니죠. 하지만 대체로 자기를 가진 귀족보다는 그 지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농민보다는 상위에 있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중소지주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 17세기 농촌에서 인클루즈 운동을 주도하며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지방에서는 치안 판사를 맡아 지방행정을 장악하게 되죠. 청교도 혁명의 원인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스튜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가 1차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가 계속되었죠. 여기서 전제 정치라고 불렀던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국교회를 강화하고 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따라서 왕과 의회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청교도 혁명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의회는 찰스 1세에게 권리 청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1628년의 일인데요. 찰스 1세는 권리 청원을 승인한 바로 직후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권리 청원은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를 금지하고요. 자의적인 인신구속 금지 등이 적시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 문서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파의 반란이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찰스 1세가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죠. 의회는 왕의 가세 요구를 거부합니다.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내전이 1642년에 벌어지고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죠. 이것이 1649년의
일입니다. 자, 이제 크로멜의 공화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영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공화정, 다시 말하면 왕이 없는 10년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로멜의 공화정이었죠.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이 성공한 직후 호국경에 취임하게 됩니다.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했죠. 금욕적인 독재 정치란 말이 와닿지가 않죠.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지 마라.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정치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금욕적인 형태 술집에 가지 마라. 술집에 가면 위험해진다. 뭐 이런 식의 금욕적인 독재 정치. 글쎄요, 그게 뭐 몇 년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용납하기는 어렵겠죠. 술 때문이 아니고 술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유롭기 위해서 그러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의 염증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멜의 공화정이 붕괴된 이후에 영국은 공화정보다는 입헌군주정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크로멜의 공화정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 눈에 띄죠. 네덜란드의 중개 무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항해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1651년의 일인데요. 영국의 중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법안이에요. 그거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했고요. 다음으로 아일랜드 정복 사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크로멜 사후 왕정 복구가 이루어져 찰스 2세가 1660년 즉위하게 됩니다. 자, 항해법을 볼까요? 중개무역으로 가장 큰 재미를 보고 있던 네덜란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항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중개무역에 타격을 입힌과 동시에 영국의 상공업과 해운업을 보호 육성하려고 제정한 법률이었죠.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에 상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영국이나 그 식민지 소속 선박이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유럽 내에 상품을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국 선박이거나 상품의 원산지 소속 선박이어야지 네덜란드 같은 혹은 프랑스 뭐 그런 중개 무역에 바탕을 둔 국가는 수출할 수 영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왕정 복구 후에 찰스 2세는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의회는 이에 맞서서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제정을 했죠. 로 대응을 했죠. 이 심사법은 국교도가 아니면
조직 취임을 금지하는 법조항이었고요. 인신보호법은 법적 근거 없는 인신의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제임스 2세는 친카톨릭 정책을 펼치고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폐지하는 등 전제 정치를 강화했죠. 사실상 의회의 모든 권한을 법령을 국왕의 이름으로 폐지하는 전제 정치를 감행함으로써 사실상 또 한 번의 내전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의회가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의 군대를 끌어들이자 제임스 2세는 사태의 본질을 깨닫고 프랑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했죠. 왕이 두 명이죠. 왕이 둘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래요. 둘 다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라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왕이 둘일 수는 없죠. 결과는 권리장전이 제임스 2세에 의해서 그, 죄송,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 공동 왕을 통해서 권리장전이 승인이 되고요. 의회 중심에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사조를 한번 볼까요?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6조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징집하여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9조에 의하면 의회 내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제 의회가 국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틀이 이 시기부터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법, 행정, 입법기관이 3권이 서서히 분리되어가는 그리고 분리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사법기관의 독립은 이 이후의 일이에요. 이 시기까지만 해도 사법부는 사실상 국왕이 최종심을 담당했었죠. 국왕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부는 아직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요. 사실상 사법부는 대부분 그 처벌 내용이 몰수형이 많아요. 특히 형사범들 경우에 몰수형이 많은데 그 몰수를 누가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위법한 일을 해서 어떤 형을 받았는데 그 형이란 것이 대부분 몰수형이에요.
그렇게 몰수한 땅을 국왕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사실상 국왕 권력을 확장하고 예산 없이 쓸 수 있는 그 비상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영국 입헌 정치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797년 대영 제국이 성립하게 되죠.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게 되면서 사실상 대영 제국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제 내각 책임제가 완벽한 형태로 수립되게 됩니다. 독일 하노바궁 조지 1세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노바 왕조가 수립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영국 국왕임에도 영어를 못하는, 뭐 듣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 또 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정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의회의 다수 정당이 내각을 조직하게 되는 형태가 되죠. 이제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전통이 수립된 것이죠. 이 영국 혁명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입장이 크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혁명 기간 내내요. 혁명 자체가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온 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변화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젠틀이나 시민계급이 단결한 것도 아니어서 젠틀이나 시민계급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왕당파로도 또 의회파로도 들어가서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기도 했죠. 자,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크롬웰의 항해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의회파의 중심이 된 젠틀이나 시민계급은 근대 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진보 세력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영국 혁명을 식민혁명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앞서서 정치적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사회경제적으로는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뭐 혁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그렇지만 결국은 뭐 항해법을 봐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을 봐도 보면 어 아닌데 그냥 민주주의 혁명인가?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봤던
권리 장전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고 민주주의 혁명이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영국 혁명은 다르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상 뭐 큰 범주에서는 부르주아 혁명,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요, 이건 과제는 아닙니다. 자, 대영 제국의 탄생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과제는 이거는 과제라기보다는 뭐 다음에 대면 수업에서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대영 제국의 탄생을 볼까요? 종교적 갈등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수습되는 속에 잉글랜드 왕실은 웨일즈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통합하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707년 통합법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두 왕국이 정식으로 결합됨으로써 사실상 대영 제국이 완성되게 되죠. 오늘날 영국의 국기인 유니온 잭은 이와 같은 과정의 산물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혁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의 배경은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시킨 데에 있습니다. 영국이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17세기에 많은 영국인들이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이주했습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간 사람들, 청교도들도 뭐 다수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죠. 뭐 이민을 영국에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에 그 영국 정부에서 그 식민지의 땅을 거의 공짜로 몇 에이커씩 나눠줬기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18세기 초에 북아메리카 동해안 일대에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게 되고요. 이 13개의 영국 식민지들은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해서 광범위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쟁 이후 영국의 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영국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의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식민지에 인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식민지는 반발하게 되죠. 왜냐하면 과세 없이 식민지를 개척하라고 땅도 주고 면세 혜택도 주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세금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우리 식민지에서 영국 의회에 의원을 파견한 바 없다. 그런데 무슨 세금이냐? 라면서 납세 거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영국은 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부과 계획을 철회하게 되죠.
영국은 7년 전쟁 후 전비를 메우고 신대륙 식민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설탕세법과 인지세법을 통과시킵니다. 특히 인지세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보세요. 대상을 각종 법률적, 상업적 준서뿐만 아니라 증권문서, 주류판매 허가증, 책자, 신문, 광고, 달력, 트럼프 등의 반펜이 지금 10파운드에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한 것이죠. 왜, 뭐 물건 판매되는 모든 물건에 인지, 우표 같은 인지를 붙이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인지가 그 정가표 바로 거기에 인지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는 인지를 안 붙이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인지를 안 붙이고 있는데 그렇고요. 신문, 광고, 뭐 달력, 트럼프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인지를 꼭 붙이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지세법은 식민지인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 상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10월에는 9개 주의 대표가 모여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했죠. 이에 영국 정부는 인지세를 곧 철회하게 됩니다. 타운센트법이 이제 또 문제가 돼요. 1767년에 타운센트법을 통해 차, 종이, 도료 등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식민지인들의 반발은 인지세법보다 더 강했죠. 영국 정부는 1770년에 차에 대한 세금만 남기고 다른 것은 철폐하게 됩니다. 차세에 대한 반감은 보스턴 차사건을 야기시키게 되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영국 정부는 보스턴항을 폐쇄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의 강경한 보복 정책과 억압 조치로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이 미국 사람들은 차보다는 커피를 더 좋아해요. 거기에는 바로 이 보스턴 차 사건, 차세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영국은 대체로 홍차를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왜 커피를 좋아할까? 그러면 그냥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그리고 차세에 대한 반감, 독립운동에 차가 미친 영향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자, 한번 보스턴 차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3년 12월 차를 싣고 이건 마시는 차요. 그 뭐죠? 달리는 차 말고 마시는 차를 싣고 보스턴 항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 선박에 인디언으로 가장한 시민들이 난입하여 15,000파운드의 차를 바다에 투척시킨 사건입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이 보스턴항을 폐쇄하고 탄압에 들어가게 됐죠. 이 탄압 조치 때문에 1차 대륙회의가 그 이듬해인 1774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대륙회의에서 식민지인의 권리와 자유 회복을 주장하게 되죠. 1775년에는 영국과 미국 독립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스턴 근교인 렉싱턴 전투에서 처음 교전이 이루어지고 이 전투를 기점으로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2차 대륙회의가 그 해에 교전과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선출한 뒤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죠. 식민지는 이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워싱턴의 활약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원조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크타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뒤 파리 조약을 통해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죠. 그것이 1783년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게 되죠. 이 아메리카 합중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점이에요. 아울러서 연방헌법이 1787년에 제정되게 됩니다. 이 연방헌법에는 연방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라는 이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 규정되어 있죠. 연방주의는 2대 원칙이군요. 연방주의는 모든 국가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되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죠. 1776년 7월 4일 2차 대륙회의에서 채택된 문건이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문건으로 로크의 정치 사상이 아주 제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첨부 인권설이라든지 주권 재민설, 저항권 등을 규정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간주될 수 있는 문건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미국 혁명의 성격과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혁명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항한 시민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독립선언문이나 합중국 헌법의 원리를 감안할 때는 절대왕정과 귀족 지배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이기도 하죠.
미국 혁명을 통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 혁명의 영향으로는 절대 왕정의 지배하에 있던 유럽, 특히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배경, 구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구제도의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특권 계급인 제1신분과 제2신분은 관직과 토지를 독점하고 면세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제3신분인 평민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봉건적 의무와 과중한 세금 부담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제도의 사회적 모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시민계급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상공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계몽사상을 받아들이며 성장했던 것이죠. 절대 왕정의 전제정치와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1등 공신은 왕실의 재정 적자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이었던 것이죠. 루이 14세 이래 계속된 왕조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재정이 붕괴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왕실의 사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왕실 쪽에서 쓴 비용보다 전비가 훨씬 더 많죠. 사실은 이 왕실은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왕실이라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치를 부릴 수밖에 없죠.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 전쟁 비용 때문에 그 왕실 재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루이 16세 때 미국 혁명을 지원하면서 재정 상황은 극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죠. 먼저 구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전에 프랑스 사회를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구제도입니다. 의미를 확대시켜 근대와 이전의 사회를 가르치기도 하죠. 구제도의 기본적 특징은 절대주의 시대의 근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으로는 귀족적이고 본권적인 세력이 잔존하는 현상을 우리는 구제도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길드 제도가 남아 있었죠. 길드 제도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정반대죠. 쉽게 얘기하면 단합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가격,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 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싸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다른 제품으로 다른 부품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길드제에서 용납이 안 되죠. 길드에서 쫓겨나는 한 이유가 될 거예요. 그렇듯이 이 길드 제도는
경쟁보다는 공존을 더 중요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농민들은 봉건적 공납의 의무를 지고 있죠. 그리고 1신분, 2신분, 3신분이라는 신분 제도가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1788년에 예산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출은 6억 2,900만 리브르예요. 세입은 5억 300만 리브르로서 적자 규모가 1억 2,600만 리브르에 달하고 있죠. 이 세출 내역을 보니까 궁정 비용, 행사 비용을 비롯한 뭐 궁정 관리비 뭐 등등은 3,500만 리브르로 총 세출의 한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 행정회계는 19%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육해군 및 외교관계 지출은 2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채 및 이자 상환 비용으로 3억 1,800만 리브르로 총 지출의 5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루이 16세는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명사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기다 제가 안 썼네요. 명사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명사회는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던 제1신분과 제2신분의 제2신분은 성직자 대표, 그리고 제2신분 대표는 귀족 계급의 대표를 모아다가, 명사들을 모아다가, 자, 국가가 재정 위기에 봉착했으니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은 세금을 헌납하고 세금 대신 기부 체납을 통해서 사실상 국가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바라오라고 루이 16세가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명사회에 참여했던 제1신분과 제2신분은 그 제안을 뿌리치죠. 그런 거 없는데요. 세금은 아래 것들이 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리고 세금이란 거는 어차피 3부에서 시민 그 3신분 대표들이 모여서 대표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어찌 국왕 혼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사회는 실패하게 되죠. 만약 이 명사회에서 기부 체납, 다시 말하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이 귀족과 성직자들의 그 뭐라 그러죠? 헌금, 헌납이 있었다면 아마 불란서 혁명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1신분과 제2신분 대표들이 모인 명사회에서 그 안을 거부하고 3부회를 주장하면서 175년 만에 처음 3부회가 소집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3부회라는 것은 의견 방법을 놓고 1신분과 2신분 그리고 3신분이 이 3부회 소집 과정에서 분열하게 돼요. 어떻게요?
1신분과 2신분은 전통적인 신분별 투표를 제한합니다. 신분별 투표가 뭘까요? 신분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하고 대표들이 한 명씩 나와서 최종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2대1이 되죠. 1신분과 2신분은 어차피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을 인상을 하던 뭐 깎는 경우는 없죠. 세금은 항상 인상되는 거니까요. 뭐 깎던 말던 뭐 어차피 내가 내는 돈 아니니까 뭐 아래 것들이 알아서 내는 거니까 뭐 낼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별 투표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제3신분은 사실은 머릿수 표를 제한하게 됩니다. 사실은 1신분과 2신분, 3신분에 이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3부회가 소집되기 전에 1, 2신분과 3신분이 각각 신분별로 300명씩 소집되기로 했었죠. 그런데 3신분에서 그거를 거부하고요. 쟤네들이 300명, 300명이니까 우리 제3신분은 600명으로 더하기 해서 600명으로 하고 머릿수 표결을 또 주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 3부에는 극한 대립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1789년 6월에 있게 되죠. 제3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요. 헌법 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이루어지게 되죠. 파리 시민들의 봉기로서 혁명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국왕 루이 16세가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루이 16세가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켰던 이유는 요 근래 나오는 문건들을 보면 사실상 베르사유 인근에 살고 있는 귀족과 왕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무력 탄압으로부터 국민의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정을 장악하고 민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국왕 루이 16세가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한 것을 두고 파리 시민들은 저거는 이제 군대를 저기다 모아놓고 이제 파리로 쳐들어오려고 쟤네들이 저러는 거야, 국왕이 저러는 거야, 이렇게 오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민병대를 조직하고 나니까 무장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맨몸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을 위해 무기와 탄약을 찾던 일부 시민은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점령하게 됩니다. 이 바스티유는 원래는 요새예요. 프로이센 등 동쪽의 외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요새였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절대 왕정 체제가 안정이 되고 프랑스 국왕이 일드 프랑스 지역만 관리하던 곳에서 전국을 관리하게 되면서 사실상
요새가 아니라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것은 압제의 상징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이 바스티유 감옥의 점령은 혁명에 개입한 폭력을 뜻하는 동시에 시민의 첫 승리이기도 합니다. 폭력이죠. 하지만 승리이기도 해요. 이게 말이 왔다 갔다 뭐 작두를 타는 기분이긴 하지만 폭력은 폭력이고 승리는 승리인 거죠. 이후 프랑스 전국은 혁명의 도가니로 변해 지방 도시들은 파리를 모방하여 종래 행정기구 대신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요. 또한 각 도시마다 민병대가 조직되고요. 농촌에서도 곳곳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농촌에서의 민중봉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문서고를 불태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귀족의 문서고에 문서보관소에 뭐가 있었기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 문서고를 불태웠을까요? 거기에는 출신 성분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신분을 이제 소위 말하는 농노에서 자유민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농노 신분이 보관되어 있는 영주의 문서보관소를 불태우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회와 봉건체제의 붕괴에 대해서 살펴보죠. 1789년 8월 4일에 봉건제 폐지 선언이 있게 됩니다. 8월 26일에는 인권 선언이 발표하게 되죠. 혁명의 기본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요. 자유, 평등, 우애, 이게 사실은 그래요. 뭐 저희 때는 박애라고 배웠고요. 뭐 요 근래는 우애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형제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프라테르는 이때니까 이게 뭐 여하튼 형제 프레르의 형제에서 나온 말이고 형제예요. 그 자유, 평등, 형제. 불란서 혁명 기간에 사실은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경우가 없어요. 사실상 남성들 간의 민주주의는 천명이 됐지만 거기에 여성이 들어갈 틈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상당히 강해요. 이 불란서 혁명이라는 거 자체가 주는 게요. 이 프라테르니 때는 사실상 뭐 요새는 뭐 또 다른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형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더 맞아요. 그리고 자코벤 국민공회 때도 사실상 남성만의 선거, 민주적 선거는 남성들끼리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뭐 여하튼 뭐 자유평등 우회 국민주권 재산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헌법이 1791년 헌법으로 제정이 되죠. 이 헌법은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권 보장이에요. 재산권의 신성함을 상당히 강조하는 게 이 인권선언 속에 많이 도처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가 채택되었죠. 루이 16세의 국외 타철이 실패하게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바렌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의회 내 공화파가 우세하게 됩니다. 자, 인권선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경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 생각하고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해 하늘이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인권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이게 사실은 헌법에 이 인권 조항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인권 선언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그 국민의회 내에서도 또 옥신각신해요. 그러다가 그냥 선언에 그치게 되죠. 만약에 헌법 조항으로 들어갔었다면 이게 얘기가 또 달라지죠. 헌법 규정은 상위 개념이니까요. 인권 선언보다도. 자, 한번 볼까요? 국민의회 인권 선언의 내용을요. 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어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자유란 말도 있지만 그 다음 조항으로 나오는 게 평등도 아니고 재산이에요. 이 국민의회에서 얼마나 재산권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물론 자유가 더 앞서는 거지만. 자, 3조를 볼까요?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자, 국민 주권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조를 보실까요?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자, 법 앞에서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죠. 자, 11조를 볼까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에 하나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자유를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자유를 남용해서 남을 욕보이거나 남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거는 자유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책임을 져야지 되겠죠. 자, 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신성한 소유권의 신성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유 다음으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재산과 소유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민의회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진도를 나가다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잠시 뒤로, 앞으로, 뒤인가요? 앞인가요? 여하튼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봉건제 폐지 선언이 있었던 그 그 다음 날, 이듬해래. 다음 날, 한 가지 중요한 문건이 있어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기록 보존에 관한 법률이에요. 기록 보존, 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록 보존소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도량형의 통일, 도량형의 보관, 요 내용이 가장 핵심이고요. 또 같은 날 통과된 것으로서 지역 관세의 철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자유 경제 체제의 사실 상징적인 것들이죠. 이제 국내 시장의 확대, 프랑스는 단일 시장 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봉건제라는 건 어떻죠? 각 영지마다 다 다른 도량형을 쓸 수 있고요. 다른 화폐를 주조해서 쓸 수도 있었어요. 물론 화폐를 주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봉건제 폐지 선언과 동시에 이제 지역 내에서의 모든 관세,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 성문세를 낸다든지 다리를 건널 때 다리세를 낸다든지 그리고 이웃 영지로 들어갔는데 도량형이 달라서 헤맨다든지 화폐를 환전을 해야지 되네,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단일 화폐와 단일 도량형을 이제 프랑스자에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고요. 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문건이 통과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시냐 화폐의 주조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아시냐 화폐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재산을 몰수해서 수도원과 교회의 토지를 담보로 해서 만든 지폐라고, 화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국에서도 영국 국교회가 생길 때 수장령을 통해서 교회 토지를 몰수해서 그것을 젠트리 계급에게 싼 값에 불화해 줌으로써 국왕에 충성하는 계급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실은 삼부회가 왜 소집됐다고요? 국가재정이 파탄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삼부회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재정난을 타파하려고 삼부회를 소집했던 것이죠. 혁명이 일어났다고 재정난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 재산과 수도원 재산 그리고 교황령 재산을 불란서 내에 있는 교황령 재산을 몰수해서 그거를 담보로 해서 화폐를 주주하고 그러한 담보 가치를 이용해서 국가 재정의 궁핍한 부분을 그 아시냐 화폐로 메꾸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혁명이 발발하게 된 근본 원인 국가의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반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이제 또 다른 전쟁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회에서 제정된 1791년 헌법의 기초에서 선거를 통해 입법의회가 구성되게 되죠. 사실상 이 입법의회에서 운건공화파인 지롱드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혁명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위협했고요. 이 위협에 대해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1792년부터 이루어졌죠. 전쟁 수행 능력 부족으로 프랑스군의 연전 연패가 계속됐죠. 전쟁 수행 능력 부족보다는 사실은 말이죠. 이 당시에 장교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귀족들이 대부분 그 장성급이었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장성급 군인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1789년 언저리에 사관학교가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그때 뭐 제1기생이 나폴레옹이 되고요. 그런 식인데 여하튼 뭐 귀족들이 대거 오스트리아나 이 프로이센이나 이런 곳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불란서의 일반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지휘하다 보니까 연전 연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혁명을 지켜야지 된다는 의식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파리로 집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혁명은 점점 과격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왕궁을 습격한다든지 한 뒤에 왕권을 정지하게 되죠. 입법의회를 해산하고 국민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자, 지롱드파와 자코뱅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코뱅파를 보니까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네요. 산화파라니요? 산화파가 무슨 뜻일까요? 의회 구성을 보면 뭐 대체로 부채꼴 모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아마 그런
도표를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석의 상층부에 즉 끝자리에 있다고 해서 산화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롱드파, 온건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부유한 상공업자와 분홍에 기반을 둔 세력으로 온화한 의회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상공업자와 분홍에 기반을 한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유권과 재산권을 옹호하고요. 통제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이 통제 경제를 반대해요. 자유주의자들은. 왜냐하면 중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통제 경제적인 모습에 그 환멸감이 들어서 혁명에 동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연방주의를 제창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부르주아 본위의 정책과 현상 유지를 주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자코뱅파는요, 소시민층과 산끼를로트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으로서 파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독재 체제를 주장하게 되죠. 덕을 공화정에 중추로하고 근로에 의하여 공사 모두 충실한 생활을 하는 소농민이나 소생산자층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글쎄요, 공사 모두 충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뭐 뒤돌아보면 제가 공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죠. 군대 간 거밖에 없죠. 뭐 공무원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국립이나 공립학교에서 가르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은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이 공사를 모두 충실히 한다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큰 기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여하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론드파는 지방자치 그리고 소유권과 재산권, 부르주아 본위의 정책 현상 유지 뭐 이러한 것이라면 자코벤파는 강력한 중앙집권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시기는 혁명전쟁이 발발하고 불란서가 위급한 연전연패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방자치 허용이라든지 연방주의 제창은 사실상 이 시기에는 사실은 맞진 않아요. 하지만 여하튼 이러한 혁명전쟁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중앙집권을 주장한 자코뱅파가 승리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았다. 그래야지만 외적으로부터 불란서를 지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산킬루트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귀족과 상류층이 착용한 건데요. 이 허벅지에 밀착되는 반바지와 스타킹을 신은 건데요. 이 스타킹은 원래 남성 거죠. 원래는 불란서 귀족이나 상류층들이 허벅지까지 드러내는 옷을 스타킹을 많이 착용을 했죠. 거기에 비해서 하층민들은
넓은 긴 통바지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 kilrod를 입고 있던 귀족과 상류층은 서민들을 향해서 kilrod도 입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상킬로트는 프랑스 혁명 기간 중 여러 민중, 대중, 그리고 봉기를 일으키죠. 뭐 예를 들어 바스티유 감옥 습격도 상킬로트가 주축이었고요. 왕권의 정지를 선언한 베르사유 행진 때도 이들이 주축이었고요. 1792년 8월 10일에 민중 봉기에서도 이들이 주역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코메파의 세력 기반이 되었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어, 과제를 뭐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 과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부르주아 혁명이 남긴 것이라는 점점점 부르주아 혁명이 남긴 건 사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있게 한 핵심 가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 어, 뭐 그런 것들은 대면 수업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는 뭘 내죠? 아, 한번 아시니아 화폐에 대해서 한번 그게 이렇게 쓰죠. 아이, 아, C 죄송합니다. 아시니아 화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것이 불란서 혁명에 미친 영향을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량용과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시니아 화폐가 불란서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뭘 재원으로 해서 아시니아 화폐가 주저됐는지 한번 조사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 한번 주기를 활용해 봤어요. 잘 되네.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또 동영상 강의겠네요. 건강히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